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 교과서 128쪽인데요. 고정과 윤리. 두 번째 본 단원에 들어가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의미는 무엇일까? 즉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애민이죠. 애민의 참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는 공직자가 현대사회에서 공직자가 애민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노인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청하는 걸언의 절차가 있으니 걸언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걸언 그래요. 우리는 먹는 것을 주세요 하는 것을 그걸 걸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걸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훈 또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걸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폐해를 묻고 질병을 물어서 이 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장영관이라는 사람이 보은현의 현감이 되었답니다. 노인들과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이기로 약속한 뒤 한 달에 2번이죠. 그들에게 백성들이 폐해와 잘못된 점을 말하게 하여 보완하고 바로잡아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염치를 힘쓰며 덕행을 존중하고 나쁜 풍속을 물리쳤다 했으니 지금 이 노인을 뭐라고 한 거예요? 어른에 대접을 한 거죠. 어른에 대한 대접. 다시 말해서 보은현의 현감이 보은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이 노인들과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보은현에 있어서의 폐해와 잘못된 점을 말하게 해서 보완을 하고 바로 잡아서 이 가정 내의 효도와 그 다음에 식구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염치,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덕행을 존중을 해서 나쁜 풍속을 물리치도록 이 사람이 장형광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장영광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조선의 학자인데 관직에 여러 임명이 됐으나 사양하고 학문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울 때 병자호란 그러니까 거란이 침략이죠. 그때는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사람입니다. 자, 청렴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 그랬어요. 기본적인 덕목. 그러면 애민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여기는 뭐예요? 지켜야 할 그랬죠. 여기서는 수행해야 할 적극적인 덕목. 내가 목민관 즉 공직자로서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극적 실천은 뭘 근본으로 해야 된다? 애민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은 청렴이지만 청렴을 바탕으로 애민을 했을 때 이 청렴은 자리를 주는 거고 애민은 이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민에 대해 정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물음과 관련해서 목민심서의 제4편 애민의 주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민편에는 역시 6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로 그랬어요. 노인을 봉양하고 자유 이게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어린이들을 자유롭게 돌보고 진궁 이게 궁핍하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진궁 가난을 이기는 것이고 애상 상에 당임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관질 질병을 잘 다스리게 하고 치료를 해주고 구제 갑작스러운 이제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해주는 이러한 6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애민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약용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 양무는 노인의 봉양이고 자유는 고아를 돌보는 거고 증국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고 사는 상을 당한 사람을 돕는 거고 그 다음에 관질은 병자를 돌보는 거고 구제는 재난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언급하면서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약자 보호입니다. 이게 가장 그 바다에 깔려 있어야 된대. 약자 보호라는 게. 정약용은 공직자라면은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면서 뭐를 해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약자에 포함된 대상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이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노인은 단순히 나이만 많은 사람이 아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겪지 못한 단순히 나이만 많았고 자기 그 자유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라는 의미는 젊은 사람들이 겪지 못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쌓은 어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원나라가 침략을 해갖고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때 그 고려장을 하려는 어머니가 그 답을 가르쳐 줘갖고 고려장이 폐지됐다 뭐 이러한 소문도 있죠. 그래서 따라서 공직자들은 노인을 모실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듣고 관련 해결책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것을 실제 지금 했던 사람이 우리는 이 위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장형광이라고. 장형광이 이러한 실질적인 형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은 노인을 모실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그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듣고 관련 해결책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약자의 보호에 있어 노인 다음으로 고려되는 대상은 아이이다. 해서 아이 다음엔 누가 될까요? 아이는 그 다음에 부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인, 아이, 부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약자 보호에서 노인 다음으로 고려되는 대상은 아이다.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형편이 되지 않아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은 고아죠, 고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공직자가 신경 써야 할 다른 약자들이다. 흉년이 든 애는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목민가는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백성의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는 누가 해요? 목민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직자가. 또한 정약용은 네 가지의 궁핍한 처지라는 의미의 사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어려운 환경이 사람들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궁에 처한 사람들도 구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가난은 그 사람의 노력을 안 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지한 얘기예요. 무지한 얘기.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빠지고. 그래서 호라비와 과부, 이 사궁이 누구냐면 호라비와 과부, 고아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고 합니다. 사궁, 호라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이걸 사공이라 하는데, 이들은 공공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이들은 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도움은 누구예요? 이게 국가죠. 국가. 이 국가가 요즘으로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실현, 이게 중요한 거죠. 복지. 물론 사공의 선정에는 기준이 있어요. 이러한 네 사람이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이러한 형식적인 조건에 맞는다고 그래서 모두가 대상이 아니라 정약용은 수령이 사공을 선정하는 데는 관찰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나이요, 둘째는 친척이요, 셋째는 재산이다. 나이가 젊어요. 그러면 기회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친척이 있어요. 그러면 친척으로 하여금 국가가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셋째는 재산이다. 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설 수 있으니 그러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자력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경우 그랬어요. 부모나 형제, 처자식은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 자기 재산에 있는 경우에는 사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나 이 기준을 엄격하게,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정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항상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정약용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친척은 이때 친척 같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외에도 정약용은 가난하여 가족들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경우와 심각한 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직자가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죠? 이게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가난해서 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심각하게 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줘서 좀 치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국립의료원에 가면은 지금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국가에서 좀 무료로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119가 그 사람을 싣고서 어디로 가요? 국립의료원으로 가면 국립의료원에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빈곤한 백성이 있어 죽어도 염하지 못하고 개천이나 구렁텅이에 내버려질 형편인 자에게는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를 지내도록 해야 한다. 곱사등이나 불치병자 등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지할 곳과 살아가시기를 터주어야 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정약용은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중요 방법으로 약자 보호를 말하고 있다. 약자 보호가 바탕이 된 청년과 애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공직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맹자에 있어서 이 4단 있죠. 4단 중에 하나로 측은, 시비, 수호,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측은지심인데, 이거는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혹시 비참한 광경에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으면 즉시 구제해 주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설도 덧붙였다. 정선이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선행을 막는 것이 있으니 남의 상사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 이 선행을 막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상사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 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죽은 사람이야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냐, 이제 산 사람이나 살려라, 이 얘기를 하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보면 궁한 친척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척을 친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이 끝난 뒤에라야 다른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정선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죠. 너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정선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한 마음은 그렇지 않아. 다시 말해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기를 마치 지금 정선이 말하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기를 마치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 얘기는 뭐죠? 국민을 사랑하기를 마치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면 친척을 친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두 가지 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친척과 내 주변을 먼저 살펴주는 것보다 이러한 사람들 역시 동일한 형태에서의 봐주는 것, 그것이 곧 친애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두 같은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자, 이익은 성우 이익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죠. 천문지리, 의학, 율상, 경사 등의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대요. 그래서 성우사설에 수록된 다음 내용은 공직자가 국민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가 위험할 때를 당하면 부모는 아이를 구해 급급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할 뿐이요. 어찌 볼 방법이 없다며 가만히 앉아 죽는 것을 뻔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 틀림없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이게 어린아이가 위험을 당할 때는 부모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한 번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정처 없이 천하를 돌아다녔던 것은, 공자가 왜 천하를 돌아다녔어요? 정치를 한번 이상사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죠. 자신의 도를 행하는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도를 행하는데, 이때 자신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 도란 무엇인가? 그 요체는 온 천하에 공고한 백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해 실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 살 자리를 얻지 못하면 옛 성현들은 마치 자신이 저작거리에서 매를 맞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다. 자, 지금 이거와 비슷한 형태에 있어서의 불교에 가면은 불교에서 지장보살인가 그래요. 지장보살, 아마 지장보살일 거예요. 이 지장보살은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이 지옥도에서 구제가 된 후 맨 마지막으로 내가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장보살이에요. 근데 지장보살이 이 고려 사람이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더 알아보기, 공직자가 두려워야 할 네 가지 대상.
정약용은 부형 도호 부사로 부임하는 이종용을 전송하는 서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 대상 가운데 특히 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불형 도호 부사로 부임하는 이종용 전송하는 서예요. 부임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임명받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 대상 그랬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뭐죠? 목민가는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위로는 대간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변에서 가나는 거예요. 가나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더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해야 하고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백성이요, 민이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가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조정에서 누구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 못하냐? 이 암행어사가 이제 나오죠? 암행어사. 여기를 좀 두려워해야 하고 더더구나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늘이 두려워해야 한다.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는 너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목민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대간과 조정일 뿐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주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정을 내 편으로 만들 뿐 그것만 하면 백성과 하늘을 때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무시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간과 조정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다. 먼 것은 천리나 되고 더 먼 경우는 수천리에 이르기도 한다. 그 눈과 귀가 살피는 것이 간혹 두루 미치거나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과 하늘은 마당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며 몸으로 거느리고 호흡을 함께 한다. 밀접하고 가까워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백성과 하늘인 것이다. 그래서 백성과 하늘이 항상 눈이 돼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공직자들은 많이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릇 도를 아는 자라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민의를 두려워하는 거고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수치스럽지 않아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재난의 대처와 예방 봅시다. 이게 구제죠. 구제를 하기 전에 구제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구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대처와 예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처와 예방이 잘 안 됐을 때 그 사건 사고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치 대처와 예방이 미흡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다독거리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할 것이니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이 또한 수령의 어진 정사이다. 그러니까 수령의 역할이 재해를 해결하고 백성을 편안히 이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교리 김희채가 장현령이 현감이 되었는데 때마침 홍수로 구월산이 무너져 매몰된 것이 30리나 되어서 사람이 다치고 곡식 밭이 손상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홍수로 인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나 봐요. 이게 30리니까 10리가 4kg잖아요. 그러니까 12kg. 4, 3, 12, 그러니까 12kg니까 12kg가 전부 엉망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이 밖에 나와 보자. 그러니까
이 현감 김희채가 밖에 나와 보자 백성들이 그를 맞이해 통곡함으로 공도 말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통곡하니 백성들은 감격하고 기뻐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다.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그래서 울음이 멎자 백성들에게 소원을 묻고는 곧 산을 내려와 지방 수령의 직무를 보던 곳으로 달려가서 백성들의 소원을 다 중앙에 보고하기를 요구하여 하루 종일 다투었다. 그래서 감사가 이를 괴롭게 여기며 공은 어질기만 하지 일에는 어둡다. 공은 어질기만 하지 일에는 어둡다라고 감사가 김희채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계를 올려 유능한 자와 바꿔줄 것을 요청하니 임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락하였다. 공이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굴레를 잡은 채 10겹이나 둘러쌌다. 공은 할 수 없이 총가해서 10여일을 묵다가 백성들의 방비가 조금 해이해지자 밤에 몰래 빠져나와 도망쳐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경계에 모여서 어미 잃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하였다.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죠. 현감은 감사는 이것을 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어진 마음에 있는 것이지 정치나 행정상의 일을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나 행정상 이게 뭐예요? 이게 법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법대로 이거는 법대로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진 마음에 있다는 거는 도덕과 윤리잖아요. 도덕과 윤리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 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법이라는 거는 처벌의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한 게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물수에다가 갈 것 짜잖아요. 물이 갈 때 어떻게 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을 만들잖아요. 흘러가는 데의 길목이 부드러워져야죠. 김희채라는 사람은 조선의 학자요. 당정 조정에 힘썼으며 홍문관 수차 등을 역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정약용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재난의 대처와 예방 역시 공직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하는 중요 방법 중 하나라고 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구휼 해갖고 맨 마지막에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같은 재난의 부재에는 국민들과 더불어 슬퍼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약용은 재해와 애군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져내기를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지 늦추어서는 안 된다. 재난에 당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미리 예방한 것은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직자라면은 예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처와 예방. 또한 재난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누가 해요?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약용의 사례로 들었던 내용을 통해 그가 생각했던 공직자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직자가 정치나 행정 이러한 형식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인의 실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